코스피와 코스닥 두 지수 모두 낙폭을 키우며 올해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250선까지 내놓으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25%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베트남 정부와 화상회의를 갖고 베트남 현지의 바이오 투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투자법인이 보유한 기업 지분을 일부 매각해 바이오 분야로 재투자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한 끼에 18만 원에 달하는 고급 레스토랑이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반면 1,900원 수준의 편의점 김밥 수요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고물가로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가운데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우리 방산 수출액이 2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새해에도 현대 롯데미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며 수주 랠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올해 우리 증시 마지막 날 아쉽게도 양시장 모두 2%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증시 상황 홍원표 기자와 진단합니다. 홍 기자, 2250선을 넘어서 2240도 못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3000선 부근에서 시작했던 코스피가 2236.4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연초 대비 한 25% 정도 하락한 건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가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배당락일이었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 한 해를 좀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원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갔었는데 1,264.5원에 마감했습니다. 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내년에 이제 사망자가 100만 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홍콩대 연구에서 나왔고요.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로 유입되면서 다시 또 대유행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오늘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 타격을 준 걸로 보입니다. 홍 기자 말대로 올해 우리 증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 긴축발 충격이 생각보다 매섭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충격이 컸던 건 이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산 개인 투자자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3일 코스피 지수의 종가는 2988.77. 이 종가가 올해 최고가가 됐습니다.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2236.4로 마감했습니다. 연초에 비해 무려 750포인트, 25% 떨어진 수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연중 내내 하락을 거듭한 코스피는 지난 9월 30일 최저가인 2155.49를 찍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는 모습도 관측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은 작년 15조 4천억 원에서 올해 9조 원으로 4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수 하락의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올해 각각 1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수익 성적표는 어떨까? 하락폭이 컸던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를 가장 많이 사들인 개인 투자자가 가장 손실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보합세를 보인 삼성 SDI와 우리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등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종목별 상승률 1위 자리에는 리튬 관련주인 하이드로 리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대로 하락률 1위는 가상자산 관련주인 비덴트가 차지했습니다. 1년 내내 증시는 약세를 거듭했지만 비약적으로 성장한 분야도 있습니다. 국내 상장지수 펀드 순자산총액은 80조 원을 넘기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상품 수는 666개로 작년 말 대비 133개가 늘어났습니다. 순자산총액 1위 상품은 5조 2천억 원의 자금이 몰린 코덱스 200이 차지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오늘 부진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단연히 게임주였습니다. 이 중국 판호 발급 영향이 컸겠죠? 그렇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으로 오늘 게임주가 크게 올랐는데요. 판호는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허가권을 말합니다. 네. 어제 중국 당국이 1년 6개월 만에 외자 판호를 이제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게임을 포함해서 총 44종이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 총 7종이었는데 네. 넷마블 같은 경우가 이제 두 개 게임이 포함이 됐고 또 카밤이 넷마블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3개의 이제 게임이 허가를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이렇게 되면서 오늘 넷마블의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넷마블은 무려 17%나 상승을 했고 네. 또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NC 소프트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은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좀 외면을 받아왔었는데 일단 뭐 중국 내 OTT에서 우리나라 뭐 영화나 드라마들도 이제 좀 방영이 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가능해진다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오늘 의외로 유통주들이 굉장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배경을 봐야 됩니까? 일단 뭐 현재 대형마트가 한 달에 2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공휴일에 쉬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이에 대한 좀 소비자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이 상생발전 위한 협약을 이제 맺었는데 이 체결된 내용을 좀 보시면 이 영업 제한 시간인 그 이틀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이 공휴일에서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좀 자율로 적용하는 걸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 이 시장에서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무 휴업일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마트의 주가가 7%나 하락을 했고 네. 롯데쇼핑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대통령실이 지난 7월에 국민 제안 투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거에 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놓고도 좀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또 여기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 때문에 의무 휴업일이 생긴 거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는 건 또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검은 토끼의 해죠. 개면연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네, 내년 1월 2일 월요일에는 우리 증시가 이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개장을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좀 주요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요. 3일에는 이제 미국 연방의회가 개원을 합니다. 지난 중간 선거 때 상원은 민주당이 지켰지만 하원을 내줬기 때문에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4일에는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5일에는 이제 CES 2023이 개최가 됩니다.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4일부터 이제 매일 오전에 현지에 이제 취재 중인 기자들을 통해서 좀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테크앤오토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주최하는 행사인데 세계적인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이제 좀 나올 예정이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6일에는 이 전미 경제학회가 이제 개최를 하게 되는데 세계적인 뭐 경제학자나 또 미국 FOMC의 좀 고위 인사 그리고 백악관, 재무부에 있는 좀 핵심 인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주요 발언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각종 경제 지표들도 줄줄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우리 증시와 관련이 아주 높은 이 12월 수출 과연 개선이 됐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아직 하루가 더 남았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다 하락하면서 분위기는 무거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늘 반전을 보여준 종목 테슬라였습니다. 월가 분석 조현 기자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테슬라가 이런 장에서 반등을 해줍니다. 8거래일 만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가는 3.31% 상승한 112달러 7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내리 하락세를 거듭했고 또 12월 들어서 사실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이달 내내 하락한 것 같은데요. 예. 실제 이달에만 한 40% 가까이 떨어졌고요. 상장 이후 최악의 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연초 대비 수익률을 따지자면 69%, 그러니까 무려 7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S&P 500 기업들의 성적표를 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메타와 테슬라가 최악의 탑10을 두고서 즐겁지 않은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내 테슬라가 탑3까지 올랐습니다. 네, 가장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은 가정용 비상 발전기 업체 제네락 홀딩스고요. 예. 또 데이팅 앱 틴더의 모기업이죠. 매치그룹이 2위를 차지하고 테슬라가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는 7위, 9위에 페이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테슬라가 확실히 예전의 명성을 많이 잃긴 한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은 상장 이후 최악이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금 우리 서학개미들 매수 상위 종목은 여전히 테슬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학개미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서 개인 순매수 1위 자리를 테슬라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요. 네. 반다 리서치에 따르면 12월 그리고 올해 4분기 모두 각각 월별, 분기별 기준
한 개인의 테슬라 순매수 금액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0% 빠졌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1000% 넘게 폭등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만큼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서학개미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테슬라 사랑이 좀 여전한 모습이죠. 네. 이달 들어서만 약 2천억 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 한 해 전체로 보면 서학개미의 테슬라 순매수액은 28억 달러, 그리고 글로벌 전체 개인 투자자들의 테슬라 순매수액은 16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리스크가 많이 불거지긴 해도 여전히 글로벌 혁신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또 투자자들 신뢰도 아직은 좀 두터운 것 같은데, 일단 한국과 뉴욕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테슬라를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월가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 본격적인 좀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가 나오긴 하나요? 글쎄요, 이제 아까 데이터를 내놓은 반다 리서치 역시 이 펀더멘털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매수자들이 있어서 기관 투자자에겐 매도자의 천국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매수 행렬이 시장 상황이나 테슬라의 제대로 된 가치 평가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꼬집은 셈이겠죠. 예. 또 이날 글로벌 IB인 베어드가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316달러에서 252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최근 웨드부시가 175달러, 또 에버코어는 200달러로 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것에 따른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어드의 벤칼로 전략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자동차 회사의 타격이 컸다면서 테슬라의 프리미엄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갖고 있는 만큼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이 좀 타격이 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또 투자 전문 매체인 배런스 역시 테슬라가 아직 바닥권을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면서 아직 주가 배수 이 PER이 19배인 점, S&P 500의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또 이 외에도 테슬라의 중국 공장이 연말뿐 아니라 내년 초 설 연휴에도 가동을 멈춘다는 소식이 나왔고, 또 유럽에서는 전기값이 점점 오르면서 전기차의 충전비가 내연기관차의 주유비를 웃도는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이 매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테슬라를 보수적으로 보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계감을 어디까지나 가지시면서 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테슬라가 힘든 상황에서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일론 머스크 CEO를 또 공개적으로 비판한 일도 있었습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사실상 가격 버블에 대해서 좀 우회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고, 들어보니까 머스크에게는 자기 고양이도 못 맡기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던데 무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최근에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칼럼이 있는데요. 예. 제목이 테슬라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였습니다. 예. 네, 크루그먼 교수는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급락한 현재 가치조차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이 부여되어 있고, 이 정도의 가치를 테슬라가 가지려면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예. 설명을 했는데요. 이 사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을 두고서 이들은 정말 장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머신이었다, 기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아무리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도 이 같은 업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이제 전기차가 개인 교통수단의 미래는 될 것으로 보이지만 테슬라가 전기차 업계를 장악할 요인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 예.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미국산 전기차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를 너무 빨리 일반화해서 테슬라를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머스크에 대한 불신도 좀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는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서는 효과적인 리더였지만 최근 트위터 인수와 또 자기 평판 붕괴로 인한 테슬라 주가 하락세를 보면 그가 대기업 운영 고사하고 내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조차 맡길 수 없다, 이런 여기서 나온 비판을 얘기군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주식시장의 광기는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이메일을 보냈는데요. 아무리 머스크라도 최근 주가는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머스크는 결국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번 분기 끝까지 판매를 늘리자, 이렇게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예, 테슬라 경기 침체 대비한 생존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차별화 전략, 그리고 CEO 리스크까지 직면한 문제 많아 보입니다. 고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한 끼에 20만 원 정도 하는 호텔 뷔페가 요즘 한 달 내내 매진이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 끼에 2천 원 남짓한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소비자들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소비 양극화 현상,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특급 호텔의 뷔페 예약 페이지입니다. 한 달 뒤 주말과 평일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예약 취소자의 표를 받는 대기 순번도 모두 마감됐습니다. 저녁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1월 28일, 29일 가능할까요? 거기 죄송합니다만 28일과 29일을 현재 저녁 예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대기까지도 완료입니다. 최근 특급 호텔들이 잇따라 뷔페 가격을 올리면서 저녁 한 끼 가격이 20만 원에 육박하지만 예약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웃돈을 붙여 식사권을 구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입니다. 예약률도 높은 편이고 아무래도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크리스마스 마켓 하고 있거든요. 오픈 나흘 만에 10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한편에선 고물가 시대 알뜰 소비를 추구하는 가성비족도 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1,900원 김밥부터 평균 4,000원대의 도시락으로 한 끼를 때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올해 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은 작년보다 40% 늘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 심해지자 자주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구독 쿠폰도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즘 소비자층들이 대부분 현명한 소비라던가 그런 거를 추구하고 또 잘 알아보시기 때문에 도시락 구독이라든지 그런 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고가냐 가성비냐, 한 끼 식사 풍경이 소비 양극화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소비 양극화 현상, 전효성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정 기자, 이런 양극화의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흔히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는데 물가까지 함께 오르는 이런 현상에서 소득 양극화 그리고 소비 양극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가계 소득에서 세금이나 이자 같은 필수적으로 내야 되는 돈을 낸 다음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실질 처분 가능 소득이 3.6% 줄었습니다. 네. 2006년 이후 분기 사상 최대 감소폭인데 그만큼 경기 흐름이 안 좋다는 거죠. 특히 이런 소득 감소의 여파는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 지표도 좀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소득이 1% 줄었습니다. 이게 분기에만 이만큼 준 거거든요. 예. 네. 상위 20%인 5분위는 오히려 3.7% 늘었습니다. 경기 한파가 저소득층에게 더 매섭게 다가왔던 겁니다. 불황이 불러온 경제적 양극화가 짠물 소비, 한편에서는 또 플렉스라는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태윤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물가가 상승하면서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고요. 소득이 낮은 분들을 중심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 양극화가 진행되고 네, 생필품 같은 필수 소비재들 가격이 오른 게 저소득층에 특히 더 타격을 주지 않았나 싶은데 더 줄어들 소득이 남아 있을까요? 정부가 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걱정입니다. 참 그런데 과거에도 사실 이런 불황은 물론 있었지만 지금처럼 명품하고 사치품들이 이렇게 불황에 더 잘 팔리는 이런 현상은 좀 드물지 않았나요? 네, 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이 주목할 만한 자료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1998년 금융위기 때는 경기가 어려웠을 때 백화점 매출이 9% 줄었고요. 반면 슈퍼마켓은 조금 덜 줄었습니다. 2003년 카드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백화점은 역성장했지만 슈퍼마켓은 매출이 신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이제 규모가 큰 소비를 줄였다는 거죠. 하지만 2010년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요. 소비 둔화 국면에서도 백화점 채널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올해 3분기 백화점 업계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지난해보다 일제히 40%에서 50% 영업이익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투자증권은 가치 소비의 영향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가치 소비가 어떤 거냐면 비누나 세제 같은 생활 필수품은 비싼 제품이나 저렴한 제품이나 크게 당장 큰 가치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명품 같은 사치제는 어떤 브랜드를 샀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본인의 소비를 과시할 수 있는 SNS의 등장이 이런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도 있는데요. SNS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상위 계층과의 상향 비교가 잦아지고 이 상향 비교가 잦아질수록 과시하는 소비, 과잉 소비가 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최대한 가치를 드러내는 곳에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 과잉 소비 그리고 이제 소비 여력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짠물 소비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경욱 교수와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다소 사치적인 소비를 하면 그걸 더 이렇게 드러내려고 해서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어요. 또 뭐 좋은 제품 비싼 거 샀으면 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막 만연되다 보니까 조금 양극화된 것처럼 더 확장돼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네, 돈 잘 모으려면 SNS부터 끊어야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부의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를 불러온 측면도 있지만 사람들의 소비 성향 자체가 조금 아껴서 좀 비싼 걸 좀 사고 이런 성향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소비 트렌드를 좀 가장 빨리 캐치하는 게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대응 전략에도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유통가에서도 이런 좀 사회에 변화하는 트렌드를 좀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유통가에서는 고급화 전략 그리고 최저가 전략으로 양분돼서 좀 이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 유통 채널인 백화점은요, 명품 브랜드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급화에 방점을 찍어서 리뉴얼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기획형 팝업 스토어를 열고 백화점 내에 미술품, 전시 공간 같은 거를 확장하면서 백화점 방문 고객을 늘리기 위한 공간 마케팅에도 집중을 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고객을 사로잡기 위해서 최저가 경쟁에 나섰는데요. 다른 곳보다 제품을 비싸게 구매하면 차액을 보상을 해주거나 필수품을 온라인 판매 채널보다 100% 싸게 판매하는 전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는 치킨 한 마리를 5,980원에 판매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게 10년 만에 제2의 통큰 치킨 이슈를 불러오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은 알뜰 소비를 원하는 10대, 20대를 사로잡고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히 구독 상품을 내놨는데요. 한 달에 2,000원에서 4,000원대 구독 상품에 가입을 하면 커피 혹은 도시락 할인 쿠폰을 제공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가성비 제품에다가 구독 상품까지 더해서 편의점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도 양극화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그럼 내년에도 지속이 될까요? 네, 사실 거시경제 전망들을 보면은 내년에도 고물가 현상, 고금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잖아요. 예. 소득 양극화, 그로 인한 소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프리미엄 소비 채널인 백화점, 그리고 가성비 소비처인 편의점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주요 수익원인 명품, 그리고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품은 이제 대체 불가한 고유의 카테고리가 됐다는 겁니다. 판매 채널뿐 아니라 패션 업계에서의 브랜드 양극화도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명품 그리고 가성비를 앞세운 또 스파 브랜드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중간 단계에 있는 브랜드들은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 올해 토종 브랜드인 TBJ, 엔듀 같은 이제 과거에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들이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이어져 온 소비 양극화 흐름을 피하기는 이제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올 한 해 유통가를 관통했던 이제 키워드가 소비 양극화라는 흐름이었는데요. 이런 내년에는 이게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느 영역까지 확장될지도 지켜봐야 할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유통산업부 전효성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가장 잘 나갔던 산업 중 하나로 방위 산업을 꼽습니다. 해외 수주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런 분위기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 인사이드 송민아 기자와 알아봅니다. 송 기자,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이제야 좀 빛을 발하나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 수출 역대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170억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를 우리 돈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은 약 22조 4천억 원 수준입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수주 규모를 급격하게 키울지 예측하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방산 수주 계획은 이미 수년 전에 세워지는 데다가 이 신규 수주 기회도 많지 않기 때문인데 올해는 조금 달랐던 거죠. 표를 한번 좀 보시면은 이 방산 수출 실적은 지난 202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연평균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정부가 이 방산 세일즈에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72억 5천만 달러로 크게 좀 증가가 했고요. 올해는 이보다도 2배가 넘게 이 파이를 키우면서 이른바 방산 수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네, 몇 년간 좀 전략적으로 육성을 잘해온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도 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좀 특수한 그런 상황들이 좀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국의 안보를 좀 강화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 방산 기업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좀 작용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좀 인접한 국가인 이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올해 이 수주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K2 전차와 또 K9 자주포, 또 FA-50 경공격기 등을 이 폴란드와 계약을 하면서 올해 수주 실적의 절반이 넘는 124억 달러를 성사시켰습니다. 이어서 K9 자주포를 수출한 이집트와 또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MSAM-2를 수주 계약한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7억 달러와 13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받은 수주 중에서 아직 이행이 안 된 걸 우리가 수주 잔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의 실적에 영향을 주겠죠? 이 수주 잔고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이 주요 이제 우리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수주 잔고는 이 방산 계약 주체끼리 생산과 이런 공급 조건을 상호 보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 향후 실적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생산과 공급 조건을 보장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우리가 이렇게 공급을 하겠으니 계약을 하자라는 이런 좀 암묵적인 그런 좀 동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실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게 4분기는 좀 집계가 좀 되지 않아서 가장 최근인 이 3분기를 좀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방산 기업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가장 많은 수주 잔고를 채웠습니다.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와 또 하나 시스템의 실적까지 모두 포함한 그런 수치이긴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잔고는 41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30%가량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역시 FA-50 경공격기를 주력으로 한 이 폴란드 효과로 수주 잔고를 20조 6천억 원까지 키웠습니다. 현대로템도 4조 5천억 원 상당의 K2 전차 공급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을 하면서 방산 부문 수주 잔고를 1년 만에 5조 원 가까이 늘렸는데요. 증가율로만 따져보면 무려 263%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올해 초 이 아랍에미리트와 2조 6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점이 수주 잔고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4분기 실적까지 더한다면은 이 주요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아주 잘 성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달하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실현이 가능할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이제 방산업계를 좀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네. 방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라면 세계 탑4 진입이 결코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표를 좀 보시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 방산 시장 점유율이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로 직전 통계에서는 9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스페인을 한 단계 끌어내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1위에서 3위를 제외하고는 4위권부터는 점유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즉 해볼 만한 수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K방산은 올해 이 폴란드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장비의 성능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는 검증된 무기를 구매하기 원하는 또 다른 국가의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대한민국이 만드는 무기 체계는 북한의 가장 최신 위협과 또 최근 현대 전장의 트렌드를 반영한 기술이 대거 적용되기 때문에 이 세계 방산 수출국인 어떤 그 미국에서의 그 수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장갑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수요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무기 체계들이 그러니까 유럽 환경 혹은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작전을 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방산 시장에 대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네, 특히 이 미국이 국산 전력을 도입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국산 기술은 검증된 셈이기 때문에 나토 지역 수주는 물론이고요. 중동이나 이 호주와 같은 신규 시장으로의 그 수주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이런 경쟁 국가들에 비해서 좀 유난히 좀 앞서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앞서서 이제 얘기한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무기로 바꿔줘야 된다 이것도 있겠지만 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게 지난 8월이었는데 이제 초도 물량이 나간 게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12월 초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 달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초도 물량이 나간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국가는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뭔가 좀 빨리빨리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계약 기간 내에 뭔가를 이루어주는 거기서도 이런, 빨리빨리가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이런 모습들이 또 주요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MRO 사업입니다. AS를 굉장히 잘해주는데 이게 1+1 개념으로 이게 무기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AS까지 함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성비가 높다라고 이렇게 좀 받는 국가에서는 이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업계가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 보니까 내년에도 방산 수주가 계속 잘 될 가능성 되게 높게 점쳐지는 것 같은데 새해에는 어떤 기업들이 좀 수주가 예상됩니까? 네, 일단 뭐 당장 뭐 며칠 뒤면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이 현대로템이 방산 수주의 스타트를 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수출하면서 이 수주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이 현대로템 측과 방사청은 원래는 올해 말까지 이 계약이 좀 체결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좀 밀리면서 빠르면 1월 중 수주 소식을 전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수주 규모는 K2 전차 70대에서 80대 수준이고요. 금액으로는 2조 원 이상 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의 경우는 말레이시아로 이 경공격기 수출이 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폴란드의 이 추가 수주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인 이 슬로바키아나 루마니아에서도 K방산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서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 침체가 조금 예고되고 있지만 K방산은 순항할 것이란 전망에 조금은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방산 인사이드 송민아 기자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분들은 아직 아파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면 좋나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못해요. 환자분한테 맞는 운동을 교육을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꼭 필요하지만 충족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의료인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이런 유튜브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작한 분이 이제 재활 전문 교수님이시고 특히 이제 뭐 척추나 경추 수술한 이후에 단계별로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이라서 따라하기도 좋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국내 게임사들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끝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신작까지 부재한 한 해였는데 과연 내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올 한 해 게임주들 주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흐름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일단 이 글로벌적으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 위믹스 사태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서 게임주들 주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위믹스 사태 이슈 때문에 일부 게임사들 주가가 더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 30%, 60% 연초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주요 게임주 종목으로 하는 이 KRX 게임 K뉴딜 지수는요, 올해 초에 1527.83에서 오늘 기준 753위까지 약 5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예. 이 테마 지수 중 가운데 이 게임 지수가 가장 하락률이 최하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면은요, 이 표를 보시면은 이 주요 게임사들 주가 추이가 나와 있죠. 뭐 NC소프트, 넷마블, 크래프톤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정말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정말 게임사들 규모에 상관할 것 없이 업계 전반적으로 찬바람이 분 한 해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게임주가 좋지 않았던 게 물론 매크로 경제 환경 여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신작이 부재했거나 아니면 신작이 나오더라도 좀 부진했거나 이런 요인들이 좀 타격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게임사들에 있어서 이 주가 반등의 가장 큰 열쇠는 이제 신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올해 지스타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게임사들의 신작 기대가 컸습니다. 워낙 주가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가 더 컸겠죠.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이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 크래프톤의 신작인 칼리스토 프로토콜이었는데요. 이정원 넥슨 코리아 대표가 당시 이 지스타 현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임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이 막상 이 뚜껑을 열자 이 크래프톤의 신작이 이 유저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최근에 특히나 이 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크래프톤 이외에도 이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을 보면은 아직 시장에선 이 기대할 만한 신작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좀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NC소프트 이슈가 좀 떠오르거든요. 이렇게 뭐 글로벌 게임사들 대작이랑 국내 게임사들 신작이 경쟁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내년에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게임사들의 내년에 이제 대거 출시하게 됩니다. 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임이 이제 블리자드의 이 디아블로 4입니다. 이 최근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아블로 4 출시가 이 NC소프트의 신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 주식이 이제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이 또 살펴보면은 내년도에 이 닌텐도의 젤다의 전설 신작이 나오고요. 또 소니의 이 파이널 판타지 신작 또한 나오게 됩니다. 이 두 게임들 모두 과거에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후속작이 이제 내년에 나올 예정으로 이 국내 일부 게임들과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 지금 소개한 게임들 이 콘솔 게임인데요. 이 국내 게임사들 이 내년 콘솔 게임에 집중하는 만큼 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경기 침체 속에서 이 외부 활동보다는 이 집에서 즐기는 이 홈 엔터테인먼트가 성장하는 만큼 이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요.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결국 신작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 내년 게임주 주가 반등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은 물론 내년에도 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숨통이 트일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판호 발급 이슈입니다. 무려 1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다렸으면 주가가 정말 크게 반등을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약세장 속에서도 이 그나마 반등을 보였던 업종들 이 게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외자 판호 발급 재개 때문입니다. 어제였죠. 이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가 이 한국 게임을 포함해서 모두 44종의 외국산 게임 수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자 판호를 받은 우리나라 게임을 살펴보면은 뭐 넥슨이나 뭐 스마일게이트, 넷마블 게임 등 7개입니다. 이 사실 그간 한국 게임은 이 한한령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 중국의 게임 규제 완화 기조에 사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특이한 부분을 살펴보면은요, 그동안 이 사행성이나 폭력성, 뭐 선정성에 보수적이던 이 중국 당국이 확률형 이 BM이 강한 한국형 모바일 MMORPG까지 이 외자 판호를 발급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 외자 판호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흔히들 이야기해서 하드코어 MMORPG라고 하는데 뭐 리니지나 시리즈, 이 미드
월드 시리즈 같은 게임들 이것 또한 이 외자 판호를 발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이제 중국 속에서 이 게임 사업을 활발히 하거나 진행 예정인 종목들 중심인데요. 이 수혜가 만약에 된다면은 이쪽 부분에 한정이 될 수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종목이 조금 한정될 순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게임 업계에는 긍정적인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짚어주셨지만 내년 트렌드가 콘솔 게임입니다. 예. 우리 국내 게임사들도 여기에 또 집중을 많이 하는 만큼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게임 업계의 가장 큰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콘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또 국내 게임사 가운데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이 이 네오이즈입니다. 이 네오이즈의 콘솔 게임 이 피해 거짓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죠. 예. 이 독일 게임스컴에서 한국 게임사 최초로 이 3관왕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올해 열린 지스타에서도 이 가장 인기 있는 부스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올해 출시를 앞두고 기대되는 신작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 콘솔 게임이 내년에 가장 큰 키워드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콘솔 게임의 주류가 이 북미와 유럽 시장인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의 이제 시장의 진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 피해 거짓을 필두로 해서 이 주요 게임사들 콘솔 게임을 출시하는데요. 이 넷마블의 파라곤 디오보 프라임이라든지 이 넥슨의 카트라이더 리프트, NC 소프트의 TL, 크래프톤의 이 칼리스토 프로토콜도 이제 콘솔로 나올 예정입니다. 물론 콘솔 게임이 국내 게임 업계의 내년도 큰 이슈이긴 하지만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년 글로벌 게임사들의 신작 또한 콘솔로 나오는 것이 많은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최근 몇몇 게임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지만은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국내 게임사들이 영상 공개 등으로 인해서 신작 기대감에 얼마나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예, 관건은 어찌됐든 신작입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베트남 정부의 현지 바이오 투자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근 동남아 투자 지분을 축소하는 상황에서도 유망 산업으로의 재투자가 검토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문성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8월 초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산업무역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현지 바이오 투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정부 측은 반도체 투자를 요청했지만 현지 인력, 인프라 구조 등을 감안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SK그룹은 지난 2020년 현지 상위권 제약사인 이맥스팜 지분을 24.9% 매입하며 일대 주주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 회장이 현지 바이오 투자 가능성에 주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유동성 확보에 나서는 SK그룹의 최근 움직임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SK는 내부적으로 SK 동남아 투자법인을 통해 투자한 해외 기업 지분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 확보에 나서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바이오 투자를 검토하는 건 승부사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년 당시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해 성공을 거뒀던 것처럼 위기 속 미래 먹거리 찾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당분간 경기 불황으로 구매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비재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는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확보한 현금으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바이오와 같은 유망 산업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세계 최대의 IT 가전 박람회 CES 2023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단연 모빌리티가 될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엔데믹 전환 후 맞이하는 첫 CES가 오는 1월 5일 개막합니다. 이번 CES 2023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IT의 영역이 가전을 넘어 모빌리티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 처음으로 전장 전용 부스가 생긴 데 더해 내년 CES에는 전장 부스 참여 업체가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기조를 보여주듯 이번 CES 기조연설에 올리버 집세 BMW 회장, 카를로스 테바라스 스텔란티스 회장 등이 연사로 나서 미래차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내 전장 부품 기업들의 참여도 눈에 띕니다. 매년 비공개 부스만 운영하던 LG 이노텍은 올해 처음으로 공개 부스를 열고 카메라, 레이더 등 다양한 전장 부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성장하는 전장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신규 고객 발굴에 적극 나선 겁니다. 기존에는 한정된 고객, 소수 고객들만 저희가 만나왔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특히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전장 쪽의 새로운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계기로도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두뇌 역할을 하는 운영체제를 두고 빅테크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도 예고됩니다. 구글은 자동차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부스를 열고 안드로이드 생태계 확대를 노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아예 자체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라스베가스 모토쇼로도 불리는 CES 2023에서 전장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어떤 신기술을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내년부터는 가벼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한 치료를 받는 과잉 진료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또 신용 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들은 1년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개묘년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장슬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경미한 자동차 충돌 사고로 병원에서 오랜 기간 과도하게 치료를 받는 나이롱 환자들. 앞으로는 보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치료를 받는 경우 그간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았던 치료비를 본인 과실만큼은 나눠서 부담하도록 바뀝니다. 만약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엔 보험사의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차원의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돼 있다면 중지 제도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납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개인 실손만 일정 기간 중지가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단체 실손도 중지가 가능해져 단체 실손의 잔여 보험료를 개인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라면 내년부터는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변화도 예고돼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사의 보안 의무가 강화돼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후 책임 강화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들은 당장 1월 1일부터 새 국제회계 기준이 적용돼 그동안 원가로 책정되었던 부채가 시가로 변경되면서 자본 확충 의무가 강화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증시에서는 내년부터 주식 매수 자금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담보 비율이 다시 높아집니다. 또 IPO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관들이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과도하게 물량을 주문하는 허수성 청약도 제한됩니다. 이어서 박혜린 기자입니다. 내년부터는 주요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융자 담보 비율과 반대 매매 기한이 원상복구될 예정입니다. 시장 급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담보 비율을 130%까지 낮췄던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등은 내달 2일부터 다시 담보 유지 비율을 140%로 높이기로 했고 반대 매매를 1거래일 유예해왔던 한국투자증권도 원상태로 관련 정책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신용융자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의 경우 반대 매매 물량 출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새해부터는 IPO 수요 예측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납입 능력을 넘는 금액을 제시하는 허수성 청약도 제한됩니다. 주관사 자율로 기관의 납입 능력 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허수성 청약이 발견되면 배정 물량을 축소하거나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깜깜이 배당 제도도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배당금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투자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배당 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당 수익 목적의 장기 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025년으로 2년 유예됐지만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내년 0.2%로, 내후년에는 0.18%, 2025년에는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증시와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 코스콤의 증권 단말기 체크 엑스퍼트 플러스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처리 속도는 더 빨라졌고 편의성은 한껏 더 높였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코스콤이 투자자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자사의 증권 정보 단말기 체크 엑스퍼트 플러스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하나의 중앙 처리 장치에 여러 개의 코어를 탑재하는 멀티코어의 사용으로 처리 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IPO 되어 상장 등 거래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속도 지연 문제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크게 성능과 사용성 측면에서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증가하는 거래와 시세 데이터를 지연 없이 처리하기 위해 멀티코어 환경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였고요. 빠른 데이터 전송과 투자자 친화적인 웹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웹 화면을 적용한 점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웹 화면은 한 화면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 밖에 전 세계 주요 증시를 지도를 통해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마켓 화면을 갖췄습니다. 또 ETF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ETF 구성 종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기존 웹 사용 환경에 익숙한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직관적이고 시인성이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체크 데이터 전송 모듈에 웹기술을 접목하여 하이브리드 형태의 화면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치는 투자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체크 엑스퍼트 플러스. 올해 증시 침체기가 길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길라잡이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장이 민간기업인 KT의 CEO 인사 절차를 지적한 데 이어 구현모 KT 대표 연임을 저지하는 입장을 언론에 배포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 명의로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KT가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공식 입장은 KT에는 이사 해임한 수준의 여파를 끼칠 전망이라고 합니다. 900조 원의 국민 노후 자금을 전임 정부 하에서 임명된 민간 CEO들의 거취를 압박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KT와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대기업 등 지분율 5% 이상 기업 264곳을 향해 주주 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른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시는 누적 적자가 심화된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같은 대중교통 요금을 각각 3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 조정은 8년 만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이용료가 각각 1,550원과 1,5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노약자 무임승차 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올해 지하철 적자 규모는 1조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전과 가스공사도 적자가 심화되면서 내년도 전기가스 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30일인 내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확정안이 발표되는데 한전이 적자 경영을 벗어나려면 올해보다 2.7배 요금을 더 올려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개묘년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